사람이 가장 믿는 존재에게 배신당할 때 그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내 며느리가 남기고 간 USB 하나. 그 안에 담긴 건 내 피부치의 목소리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분명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평생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횟집을 하며 세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남편도 없이요. 생선 비린내가 손에 밴 채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밤늦도록 장부를 정리하던 그 고단한 세월. 큰아들은 의사가 됐고 둘째는 회계사로, 막내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제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며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던 3년 전 가을, 막내 민석이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정은비, 28배 그 아이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저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 은비는 딸보다 더 다정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제가 혈압약 먹는 시간을 외우고 있다가 물까지 떠다 주고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지면 손수 만들어 채워놓고 갔어요. 어머님 혼자 사시면 제대로 안 챙겨 드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얼굴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런데 올해 4월 17일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석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은비가. 달려간 집은 이미 소방차로 가득했습니다. 안방에서 시작된 불. 은비는 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사라고 결론 내렸어요.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은 채 잠들었고 옆에 있던 커튼에 불이 옮겨 붙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은비는 제 약 시간까지 챙기던 아이였어요. 그런 애가 가스불을 켜놓고 잠이 든다고요? 장례식장에서 민석이는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할 뿐이었죠. 큰아들과 둘째도 와서 동생을 다독였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형제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무제를 지내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은비 친구라는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이거 은비 언니가 제게 맡긴 건데요.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께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작은 USB 하나였습니다. 손에 쥐어진 그 물건이 얼마나 무겁던지 집에 돌아와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 하나, 어머님께 mp3, 은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이 녹음을 듣고 계신다면 제게 이미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어머님, 죄송해요.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사실 민석 오빠가 저를. 그 순간부터 제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5분간 이어진 그 녹음 파일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막내 아들 민석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은비에게 했던 일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거기 제 다른 두 아들의 이름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은비는 말했습니다. 어머님만은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평생 고생하며 키우신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USB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가 두려웠어요. 은비가 무슨 말을 남겼을지 알고 싶으면서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은비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님, 이 녹음을 듣고 계신다면 제게 이미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어머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두렵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만큼은요. 잠시 숨소리만 들리다가 은비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3주 전 민석 오빠 사무실에 서류를 가져다 주러 갔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그냥 들어갔는데 회의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석 오빠랑 큰 오빠 그리고 승우 오빠가 셋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회사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님 이름이 나와서 저도 모르게 문 뒤에서 듣게 됐어요. 승우 오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를 정신병 환자로 만들고 보험금은 우리가 챙기자.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이게 무슨... 제 손이 떨렸습니다. 큰오빠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요양병원 보내면 되지. 치매 진단서 받는 거 어렵지 않아. 내가 아는 의사 있으니까. 민석 오빠는 처음엔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승우 오빠가 이렇게 말했죠. 형, 지금 우리 회사 상황 알잖아. 엄마 명의로 된 부동산이랑 보험금까지 합치면 최소 20억은 될 거야. 엄마는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좋은 요양병원 가시면 오히려 더 편하실 거 아니야. 녹음 파일 속에서 은비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 오빠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어차피 나중엔 그렇게 될 일이니까. 어머님, 저는 그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머님께 평생 헌신하신 분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다니. 컴퓨터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니, 이건 꿈이겠지. 악몽이겠지. 그 뒤로 저는 몰래 녹음을 시작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민석 오빠가 제가 그날 있었던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요. 그날 사무실에 온 거 맞지? 회의실 근처에 있었어?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오빠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은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저 무서워요. 오늘도 민석 오빠가 저를 보는 눈이 뭔가 차가웠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위험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녹음을 제 친구 지영이한테 맡겨뒀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께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파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은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겁이 많은 걸까요? 그냥 제 착각이길 바라요. 민석 오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길, 형제들이 그저 힘든 시기를 넘기려고 했던 농담이길 바라요. 하지만 만약 이 녹음을 어머님이 듣고 계신다면 어머님 조심하세요. 제발 조심하세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저는 한동안 울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세 아들. 그 아이들이 저를 돈 때문에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다고요? 그리고 은비. 그 착한 아이가 이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이 났던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꼭 쥐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제 며느리가 목숨 걸고 남긴 이 증거를 헛되이 할 수 없다고. USB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접수대에서 제 이야기를 꺼내자 젊은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며느님이 돌아가신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고사로 결론 났고요. 이 파일 좀 들어보세요. 제 아들들이. 어르신,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자식들한테 서운하신 거 이해합니다. 근데 녹음 파일 하나로는 피해망상, 노인의 착각,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경찰서 문을 나서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집으로 돌아와 은비가 남긴 것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화장대 구석구석, 그리고 침대 밑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은비의 필체였습니다. 2024년 3월 5일 민석 오빠가 어머님 혈압약을 바꾸라고 했다. 이상한 약국 이름을 알려줬다. 왜 굳이 다른 약국에서? 3월 12일 큰오빠가 전화로 어머님 건강검진 예약하셨다고. 근데 어머님이 평소 다니시던 병원이 아니다. 왜 갑자기 다른 병원? 3월 19일 승우 오빠가 어머님 집에 CCTV 설치하자고 제안. 혼자 계시니까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뭔가 이상하다. 수첩을 넘길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은비는 벌써 3월부터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3월 28일 오늘 민석 오빠 사무실에서 들은 대화. 정확히 기록해둔다. 엄마를 정신병 환자로 만들고 보험금은 우리가 챙기자. 녹음도 했다. 너무 무섭다. 4월 3일 어머님께서 요즘 자꾸 어지럽다고 하신다. 혹시 약 때문에? 오늘 어머님 약 하나를 몰래 가져와서 약사 친구한테 확인 부탁했다. 4월 7일 약사 친구가 연락 왔다. 그 약 정신과 약물이었다. 어머님 처방전에는 없는 약이다. 누가? 왜? 저는 그 즉시 제가 먹던 약통을 꺼냈습니다. 혈압약이라고 믿고 먹던 하얀 알약들. 약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제가 지난 3월부터 받아온 혈압약 처방 기록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고객님, 저희 약국에서는 3월 이후로 고객님께 혈압약을 조제해 드린 기록이 없는데요. 그럼 이 약은 어디서? 전화를 끊고 약통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라벨에 적힌 약국 이름. 제가 30년간 다니던 약국이 아니었어요. 민석이가 바꿔치기 한 겁니다. 은비의 수첩을 더 넘겼습니다. 4월 10일 마이너스 병원에 전화해 봤다. 어머님 진료 기록이 조작돼 있다. 인지 기능 저하, 망상 증세라고 적혀 있다. 큰오빠가 아는 의사라고 했던 그 사람이 허위 진단을 내린 거다. 이건 범죄다. 4월 13일 승우 오빠가 요양병원 팸플릿을 가져왔다.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멀쩡하시다. 이미 다 계획된 거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4월 15일 민석 오빠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다. 오늘 아침 너 요즘 왜 그래? 뭘 숨기는 거 있어? 라고 물었다. 무섭다. 정말 무섭다. 혹시 모르니 이 수첩이랑 USB는 지영이한테 맡겨야겠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기를. 4월 17일 이틀 후 은비는 죽었습니다. 저는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먹던 약들도 봉투에 담았습니다. 은비가 확인받았다던 약사 친구를 찾아가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은비가 적어둔 병원에 직접 찾아가 진료 기록 원본을 요청했습니다.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확인한 진실. 제 차트에는 분명히 치매 초기 증상, 환각, 피해망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진찰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는 의사가 허위로 작성한 기록이었죠. 모든 증거를 모아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형사님이 응대해 주셨어요. 어르신, 이게 다 뭡니까? 제 며느리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입니다. 이제 믿어주시겠습니까? 형사님은 수첩을 넘기고 약 봉투를 들여다보고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르신, 이거 심각한 사안인데요. 정식으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새 아들을 소환했고 병원 기록을 압수했으며 화재 현장을 재조사했습니다. 은비는 죽기 직전까지도 싸우고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그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요양병원 침대에 묶여 있었을 겁니다. 제 이름으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일주일 후 새 아들이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큰아들 조성민은 변호사를 대동했고 둘째 승호는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으며 막내 민석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오해예요. 큰아들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의사답게 침착한 목소리였죠. 제가 엄마 건강 걱정돼서 다른 병원도 알아본 거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조작한 진료 기록 말이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증거가 어디? 은비가 다 기록해놨더라. 내가 아는 의사한테 부탁해서 허위 진단서 만든 거. 내 차트에 치매, 망상이라고 적어놓은 거 다 확인했다. 둘째 승우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험금 20억 말이냐? 내가 한 말 다 녹음돼 있어. 승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옆에 앉은 그의 아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저희 회사가 정말 어려웠어요. 부도 직전이었고, 그래서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둘 생각을 했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게 그냥 한 번 나온 이야기였고, 한 번? 은비 수첩에는 3달 동안의 기록이 다 있더라. 약 바꿔치기, 병원 조작, 요양병원 알아보기. 이게 다 한 번 나온 이야기냐? 막내 민석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비한테도 미안하냐? 그 질문에 민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애는 정말 사고였어요. 거짓말 마라. 내가 그 애 죽인 거지? 조사실이 술렁였습니다. 형사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조민석 씨, 4월 17일 밤 당신이 어디 있었는지 진술해 주십시오. 민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CCTV 기록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 11시 30분에 외출했고 새벽 2시에 귀가했습니다. 화재 신고 시각은 새벽 1시 47분. 설명해 보세요. 민석이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은비가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말리려고 했어요. 그냥 협박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은비가 USB를 숨겼다고 하면서 싸우다가 뭐? 형사님이 다그쳤습니다. 밀쳤어요. 그냥 화가 나서 밀었는데 은비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그 후에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스를 틀고 불을. 조사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명을 지를 것 같았지만 입을 꽉 다물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지금은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민석은 살인죄와 방화죄로, 승우와 그의 아내는 보험 사기 및 공모죄로, 큰아들 성민은 의료 기록 위조 및 사기 방조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정에 섰을 때 사람들이 제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자식인데 선처를 부탁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지은 죄까지 대신 안고 갈 어미는 아닙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며느리 정은비는 죽는 순간까지도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 아이가 목숨 걸고 남긴 증거를 제가 묻어버린다면 그건 제 아들들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변호인석에 앉은 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승우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며
민석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민석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장님, 제 아들들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이 정한 대로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조민석, 살인 및 방화로 징역 20년. 피고인 조승호, 사기 및 공모로 징역 7년. 피고인 조성민, 의료기록 위조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강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강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진실을 택한 겁니다. 제 며느리가 목숨 걸고 지킨 그 진실을요. 사람들은 제게 대단하다고 용감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홀로 앉아 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새 아들을 키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밤새 아파하는 아이들을 안고 병원 응급실을 오가던 날들, 학교 운동회 때 도시락 싸주던 기억들, 대학 합격증 받아올 때 기뻐하던 얼굴들, 그 모든 게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 있던 제 집은 팔았어요. 30년을 살았던 그곳에서 새 아들이 자랐던 그 공간에서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부엌에 서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아팠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중 은비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어머님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님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어머님은 평생 혼자 힘으로 새 아들을 키우셨잖아요.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손질하시며 손이 다 거칠어지도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잖아요. 그렇게 키운 아들들이 어머님을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머님은 꼭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가 모은 증거들로요. 그리고 제발 어머님은 행복하세요. 저는 어머님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제 친엄마처럼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요. 사랑합니다, 어머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어요. 은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위험이 올 거라는 걸. 그래도 저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아받은 돈으로 부산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2층 건물이었어요. 오래됐지만 햇살이 잘 드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은비의 자리,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1층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어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외로움을 덜 수 있는 곳이요. 2층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려고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물었어요. 제 며느리가 저를 지켜줬거든요. 이제 제가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서요. 문을 연 첫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여기가 밥도 준다고 들었는데. 네, 어머님. 어서 오세요. 그날 점심을 함께 먹으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혼자 살아서 집에서 밥 먹으면 너무 적막해요. 여기 오니까 좋네요. 한 분, 두 분 어르신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갈 곳 없는 아이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서 숙제해도 돼요? 그럼. 배고프면 간식도 있단다. 어느 날 저녁 한 중학생 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이런 거 하세요? 돈도 안 되잖아요. 저는 벽에 걸린 은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 보이니? 내 며느리였어. 그 아이가 날 지켜줬단다. 목숨 걸고 말이야. 그래서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 은비가 했던 것처럼 매일 아침 쉼터 문을 열기 전에 은비 사진 앞에 섭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며 말을 겁니다. 은비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내가 지켜준 이 삶으로 나도 누군가를 지켜줄게. 가끔 새 아들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것들이죠. 읽지 않고 그냥 서랍에 넣어둡니다. 언젠가는 읽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은비 친구 지영이가 쉼터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은비 언니가 이런 거 보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럴까? 네. 언니 항상 말했거든요. 어머님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라고.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랑을 배운 거지. 사랑요? 응. 은비한테서 배웠어. 진짜 사랑은 말이야. 누군가를 대신해서 울어주는 거더라. 누군가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거더라. 그날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빛이 퍼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은비는 떠났지만 그 아이가 남긴 사랑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 쉼터에서 함께 밥 먹는 어르신들의 웃음 속에서, 숙제하는 아이들의 연필 소리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슴 속에서 은비야 고마워. 날 지켜줘서. 그리고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사진 속 은비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다짐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으로 오늘도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사랑은 누군가를 대신해 울어주는 것이니까요. 이야기를 마치며 구독자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가장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정해지는 게 아닐까요? 은비처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용기 낸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